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 동력학을 같이 공부할 김진배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그 동력학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물체의 운동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분야예요.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력학도 있고요, 고체역학, 뭐 등등 구조역학, 다양한 형태의 역학들이 존재를 하는데 동력학은 그 중에서도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역학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배울 동력학은 보통 대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일반 물리학보다 좀 더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다 실제 상황에 가까워지는,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그만큼 많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 전체 역학적인 상황을 관통하는 물리적인 기본 법칙들은 모두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일반 물리학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하거나 공부를 한 지가 좀 시간이 흐른 친구들은 다시 한번 일반 물리학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면 보다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요. 일반 물리학에 비해서는 좀 더 수학적으로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수학적인 어떤 표현들도 좀 더 많이 복잡해져요. 역시 미적분학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은 미적분학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해서 관련된 내용을 키우면 그만큼 수업을 따라오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질점의 운동학 중에서 앞부분, 전반부 부분을 설명을 할 건데요. 우리가 우선 질점이 뭐냐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실제 물체는 유한한 크기와 유한한 형태, 그리고 유한한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체가 운동을 할 때는 운동 상태에 따라서 일단 병진 운동, 즉 거리가 변하는 운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전 운동도 함께 포함되고요. 좀 더 복잡한 경우에는 물체의 형태가 변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경우들을 모두 처음부터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질점이라는 가상적인 물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점이란 질량은 갖고 있지만 크기는 갖고 있지 않은, 즉 0차원에 해당하는 어떤 하나의 점으로 가상화한 거예요. 따라서 크기가 없기 때문에 회전 운동도 일어나지 않고요. 당연히 형태의 변화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 질점이 움직일 때 그 질점의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질점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원인 없이 움직이지는 않죠. 물체의 운동에 원인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이 결정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 물체가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요. 물체의 운동 그 자체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작용하는 힘과의 관계를 2장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주로 운동 그 자체의 내용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가장 단순한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그다음 좀 더 복잡한 평면에서의 곡선 운동을 다룰 거고요. 그 곡선 운동도 우리가 좌표계를 어떤 좌표계를 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직교 좌표계를 써도 물체의 곡선 운동을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직교 좌표를 사용하면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혹은 그 설명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법선이나 접선 성분 혹은 좀 더 일반적인 원통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운동과 관련돼서 절대 중속 운동이나 상대 운동까지도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주로 전반부에, 즉 운동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물리량의 정의, 그리고 그걸 사용한 직선 운동 및 간단한 곡선 운동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론은 지금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역학 그러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역학과 동역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정역학은 정지에 있거나 혹은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평형 상태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미 일반 물리학에서 배운 것처럼 정지에 있거나 등속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란 뜻입니다. 즉 가속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 평형 상태를 다루는 걸 정역학이라고 주로 부르고요. 물체가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 그 가속도가 일정하든 일정하지 않든 가속도가 존재하면서 움직이는 경우를 동력학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제 동력학에 대해서 할 거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떠한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운동의 기하학적인 측면을 생각하는 걸 운동학이라고 부르고요. 운동을 일으키는 힘과 그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운동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걸 운동역학 혹은 그냥 역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동력학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출발점으로 운동학에 출발을 해서 운동역학으로 갈 거고 또한 그 대상도 질점에서 출발을 해서 보다 일반화된 형태까지 내용을 확장해 나갈 겁니다. 자, 이제 운동학의 첫 번째로 연속 운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연속 운동은 비교적 일정한 형태의 운동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질점에 대한 설명은 방금 했고요. 자, 우리가 지금 운동학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표시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떠한 대상 물체가 존재를 할 때 그 물체의 운동을 어떤 형태로 표시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움직인다는 얘기죠. 물론 정지한 상태도 포함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위치가 변하는 형태를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물체의 운동 상태를 표시하는 방법은 현재 물체가 어디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이는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를 설명을 하면 물체의 운동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세 가지 물리량은 잘 아는 것처럼 위치, 속도, 가속도 이 세 가지 물리량으로 물체의 운동을 표시할 수 있죠. 자, 각각에 대해서 우리 이미 다 일반 물리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첫 번째 물체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직선 운동이니까 직선 운동에서의 위치는 어떠한 기준선, 즉 좌표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1차원이니까 그냥 수직선 혹은 직선 하나면 되고요. 운동의 기준점이 되는 원점을 설치를 하면 원점으로부터 오른쪽 혹은 왼쪽의 특정 거리만큼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한다. 이렇게 물체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물체가 움직이는 상황이므로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미 두 시점에서 위치의 변화량을 우리는 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물체가 어느 기준선으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였느냐, 왼쪽 방향으로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변이를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때 변이는 언제나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준 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직선상의 좌표에서 S2가 S1보다 크다면 이 값은 양수가 돼서 물체가 오른쪽으로 위치가 변하는 상태다라는 걸 표시를 할 거고요. S2가 S1보다 작으면 이 값은 음수가 돼서 물체는 왼쪽 방향으로 위치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 변이의 푸호가 물체의 운동 방향을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하는 값이죠. 이러한 값들을 벡터량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즉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까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그러한 물리량을 벡터량이라고 불렀고요.
그렇지 않고 이동 거리와 같이, 그러니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관계없이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를 의미하는 값들은 방향은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값들은 우리가 스칼라량이다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변이를 통해서 물체의 위치 변화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 변이가 일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결국 속도와 관련이 되죠. 그래서 델타 R만큼의 변이가 일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델타 T라고 그러면 델타 T 시간 동안 델타 R만큼의 변이가 생기고요. 변이가 생기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이죠. 우리는 이 값을 평균 속도라고 부릅니다. 평균 속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벡터량이 됩니다. 자, 그런데 델타 T라는 시간이 크면 결국 물체의 움직임이 나타나지만 실제로 그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물체의 실제 움직임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밑에 있는 그림처럼 가령 P점에 있다가 P'점으로 움직였는데 어떤 경우는 P에서 P'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P'으로 갈 수도 있죠. 자, 이와 같은 두 가지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같다고 해서 그러면 두 경우는 같은 형태의 운동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에 있는 경우와 아래에 있는 경우에 일어난 시간이 같으면 시간이 같고 변이가 같으므로 두 경우의 평균 속도는 같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실제 물체의 운동은 분명히 다르죠. 이와 같이 델타 T라는 시간이 물체의 운동에 비해서 크면 우리는 물체의 대략적인 변화만 알 수 있고요. 대략적인 움직임만 알 수 있고 정확한 형태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가령 시간을 반으로 줄였다고 하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우에는 이 정도 물체가 움직였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이 정도 위치에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변이가 이만큼이지만 이 경우에는 변이가 이만큼이 되겠죠. 즉 시간을 반으로 줄이면 변이가 달라지게 되고요. 따라서 평균 속도는 다르게 표현됩니다. 즉 델타 T라는 시간을 줄임으로 해서 우리는 보다 실제 물체의 운동에 가깝게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물체의 실제 운동을 표시하는 방법은 이 시간 간격 델타 T를 아주 작게 만들면 되는데 어느 정도 작게 만드느냐? 극한을 취해준다 하는 얘기죠.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해주면 우리는 이 식을 순간 속도다라고 부르고요. 혹은 그냥 단순히 속도라고도 표시를 하죠. 자, 여기서 위치 R을 시간의 함수로 표시하면 가령 요 R1을 임의시간 T에서의 위치라고 표시를 하고요. R2는 델타 T라는 시간만큼 지났으니까 T 플러스 델타 T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다른 형태로 표시하면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간의 함수로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를 대입을 하면 결국 리미테이션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R의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RT가 되는데 여기서 R을 Y로 T를 X로 표시를 하면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1차 도함수의 정의와 같아지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시간의 함수로 주어지는 위치를 시간으로 1차 미분한 것과 같다. 이러한 형태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미분의 표현을 R 도트라는 형태로도 표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기억을 해두면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밑에 평균 속력에 대한 다시 언급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속력 그러면 속력과 속도의 차이, 일반 물리학 시간에 많이 듣던 얘기들이죠. 우리가 속도의 크기만을 얘기할 때를 보통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아니면 그대로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평균 속력 vs는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보통 표시를 하게 되고요. 이와 같은 형태로 평균 속력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값의 크기가 이 평균 속도의 크기를 따졌을 때랑 비교를 하면 보통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속도의 크기, 속도라는 벡터량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부르는데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을 놓고 비교를 하면 평균 속도로서 구한 벡터량의 크기가 평균 속력으로 직접 구한 값과 보통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순간 속도의 크기를 순간 속력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경우는 사실 같아집니다. 델타 t라는 시간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 순간의 변이의 크기는 이동거리와 같아지기 때문에 같아지는데요. 우리가 평균 속력으로 표시를 하면 이 값은 대개의 경우에 평균 속도 v의 크기만 따진 거랑 같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 속력을 구하라, 평균 속도를 구하라 그랬을 때 평균 속도를 구해서 그것의 크기를 평균 속력으로 쓰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나중에 혼선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도까지를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가속도에 대한 가속도의 정의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델타 v만큼의 속도 변화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 값을 평균 가속도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 속도의 변화량 델타 v 값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값이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경우는 나중의 속도의 크기가 처음 속도의 크기보다 커지는 경우입니다. 즉 가속이 되는 경우고요. 이런 경우에는 속도의 크기가 작아지는 경우, 즉 감속되는 경우죠. 델타 t라는 시간이 충분히 크면 어떤 경우에는 어떠한 V와는 가령 이런 방향인데 V2는 반대 방향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이런 경우는 중간에 그 시간 간격 내에 물체의 운동 방향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린 경우죠. 그런 경우는 사실 감속이나 어떤 가속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상황에 따라서 감속 후 가속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크기만 변하는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역시 여기서도 델타 t라는 시간이 커지면 우리는 물체의 운동의 실제 모습과는 많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델타 t라는 시간을 작게 만들어주면 물체의 실질적인 움직임에 가깝게 표시할 수 있게 되니까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해주면 될 겁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가속도를 순간 가속도 혹은 그냥 가속도라고 부르고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분형으로 표시하면 dt분의 dv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보통 v 대신에 dt분의 dr을 집어넣으면 dt제곱분의 d제곱 r이 돼서 시간 t의 함수로 주어지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형태와 같아진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단위는 mks 단위로 표시했을 때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우리가 보통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잘 아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는 세 가지 물리량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위치, 그리고 그와 연관된 변이죠. 그리고 속도, 가속도 이 세 가지 물리량을 정의를 했고요. 주어진 대상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이 세 가지 물리량을 알면 물체가 현재 어느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고 향후에 운동의 속력이 즉 빠른 정도가 즉 속력이 변할 건지 방향만 바뀔 건지 혹은 둘 다가 바뀌는 경우인지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인 경우를 따지자면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미리 전부 알고 시작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뭐 설사 아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별 그렇게 큰 효과는 없죠. 대부분은 운동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관찰한 후의 얘기일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 우리는 이미 지난 과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예측도 중요해요. 즉,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떠한 예측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는 위치 R을 시간의 함수로 미리 관찰할 수가 없는 경우죠. 자, 그렇다면은 위치 R을 시간의 함수로 모른다면 위치의 변화로부터 속도를 정해야 되는데 속도를 정의할 수가 없게 되고요. 구할 수 없게 되는 거고, 속도의 변화로부터 가속도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속도를 결정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떠한 물체의 운동을 관찰할 때는 위치를 먼저 알고 물체의 운동을 관찰하는 경우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예제에서는 문제 풀이상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먼저 주고 나머지 경우들을 따지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세 가지 물리량 중에서 가속도를 제일 먼저 알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통해서 가속도를 먼저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럼 역으로 가속도로부터 속도, 속도로부터 위치에 대한 정보를 찾음으로써 물체의 운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바로 이와 같은 가속도를 먼저 아는 경우에 속도와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죠. 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 많이 했던 것처럼 가장 단순한 경우는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의 운동이죠. 소위 말하는 등가속도 운동.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직선상에서의 운동이므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부터 봐왔던 내용이어서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자, 가속도의 정의는 dt분의 dv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 식의 의미는 속도의 함수로 주어지는 속도 v를 시간 t로 미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dt와 dv를 어떠한 미분의 약속, 즉 미분적인 기호로도 쓸 수 있지만, 이제 개념을 확장을 해서 미분소라는 형태를 취하면은요, 즉 dt라는 미분소와 dv라는 미분소의 비율로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자 분모를 각각의 항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양변에 dt를 곱해서 dv는 a dt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떠한 특정한 값이 다른 특정한 값과 같다라는 일반적인 어떠한 표현이 아니고요. 속도의 미소 변화량이 시간의 미소 변화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미분의 개념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식이고요. 따라서 양쪽에 동시에 적분기호 붙여서 적분을 해도 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식의 당일성에는. 그러면 이미 시간 t가 0일 때 출발점에 속도가 v0고요. 이미 시간 t에서 속도를 v라고 놓고 정적분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인테그랄 dv니까 우리가 인테그랄 dx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적분하면 x가 되니까 물론 상수 붙지만 지금 정적분이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면 v-v0가 되고, 우변은 여기서 a는 지금 등가속도 운동인 경우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죠. 인테그랄 dt가 돼서 그대로 at가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어서 a가 가속도가 시간의 함수로 표현되면 그대로 대입해서 적분을 해도 관계없는 경우인데요. 여기서는 현재 등가속도 운동을 다루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적분이 되고요.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속력 V는 V0 플러스 AT라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속력에 대한
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속도 v는 dt분의 ds에 해당하니까요. 아까와 같이 ds는 v dt가 되는데 v가 앞에서 시간 t의 함수로 결정을 했으니까 v0 플러스 at를 그대로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정적 적분을 시행할 수가 있고요. t가 0일 때 위치를 s0로 이미 시간 t에서 s로 놓고 적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좌변은 s-s0가 되고요. 우변 적분에서 v0와 a는 지금 상수인 경우에 해당하니까 적분하면 v0t 2분의 1 at제곱이고요. 0에서 t까지 대입하면 0 대입하면 모두 지워지니까 gat은 이걸로 끝나죠. 정리를 하면 s는 s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역시 잘 알고 있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관한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식에서 시간 t를 소거하면 가속도, 위치, 속도 사이의 관계식인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은 2a 델타 s라는 형태의 식을 구할 수 있는데요. 역시 여기서 마지막에 있는 요 항은 두 위치, 그러니까 두 점 사이에서 얘 변이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거리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이동거리가 아니라 변이에 해당하는 값이다 하는 것을 가끔 까먹을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가깝게는 일반 물리학 시간에, 멀게는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도 어느 정도는 봤던 내용들이에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와 같은 그 직선 운동에 대해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이 직선 운동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 한두 개를 통해서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을 생각을 해봐요. 자, 첫 번째 예제는 아주 간단한 예제입니다. 그림처럼 자동차가 직선상에서 달리는데요. 자동차의 속력 V가 시간 T의 함수로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랬을 때 3초인 순간의 위치와 가속도를 구해라. 단 T가 0일 때 S가 0이다. 즉 T가 0일 때를 출발점으로 했을 때 3초일 때의 위치, 가속도를 결정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속력 V가 시간의 함수로 주어져 있죠. 0.9t제곱 플러스 0.6t가 돼서 시간의 함수로 속력을 알고 있는 거, 속도를 알고 있는 거니까 가속도와 위치를 구하는 건 비교적 쉽게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위치를 먼저 구하면은 속도 V의 정의는 dt분의 ds로 표현되게 되고요. 따라서 이 식으로부터 양변에 dt 곱하면 ds는 0.9t제곱 0.6t의 dt가 되겠죠. 아까 마찬가지로 양쪽 동시에 적분을 하면 되는데 t가 0일 때 0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출발점은 이렇게 되고요. 이미 시간 t에서의 위치를 s라고 표시할 수 있죠. 그럼 좌변은 그대로 s가 되고요. 우변 적분은 아주 쉽죠. t 제곱에 대한 적분이니까 3분의 1 나와서 0.3 t3승 2 나오니까 0.3 t제곱 0에서 t까지인데 0 대입하면 전부 0이니까 위치 s에 대한 관계식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3초일 때의 위치니까 t가 3일 때를 대입을 해주면 3초 후에 위치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한 계산이니까 대입을 하면 10.8m에 위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A는 dt분의 dv로 주어지는데
v가 시간의 함수이므로 바로 시간으로 미분하면 되죠.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1.8t가 되고 0.6이 되겠죠. 가속도 a가 시간의 함수로서 표시가 되는데 현재 여기서는 3초일 때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t가 3초일 때를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대입하면 얼마 나오냐면은 6m/s 제곱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물체가 갖는 속도가 시간의 함수로서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위치와 가속도를 구하는 건 간단한 미적분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경우는 뭐가 있냐 하는 얘기인데요. 그 다음 예제를 보면 물체의 위치나 혹은 가속도와 같은 정보가 시간 t의 함수가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경우는 어떠한 투사체를 가령 물 표면에서 물 안쪽을 향해서 처음 속도 60m/s로 발사가 됐다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속을 통과하면서 물체의 유체의 저항으로 인해서 받는 가속도가 시간의 함수가 아니라 속력의 함수로 주어지죠. 마이너스 0.4 v3승이라는 속력의 함수로 주어진다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4초가 지난 후에 속도와 위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시간의 함수라면 사실 속도나 가속도를 구하는 건 간단한 적분으로 가능하죠. 사실은 간단한 적분으로 가능한데 지금 가속도가 속도의 함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속도와 위치에 대한 식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다시 가속도 A는 dt분의 dv로 주어집니다. 자, 이쪽이 시간의 함수라면 그냥 dt 곱해서 적분하면 되는데 이쪽이 지금 속도의 함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일종의 1차 미분 방정식에 해당하는데요. 변수가 v와 t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한쪽을 v만의 함수로 한쪽을 t만의 함수로 표현하는 변수 분리를 해서 적분을 하면 속도 v를 시간 t의 함수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dt를 곱해주고 0.4 v3승 혹은 그냥 v3승으로 나누어도 무방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선 이쪽 넘어가면 마이너스 0.4의 dt가 되고요. 오른쪽은 v3승분의 dv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양쪽에 동시에 적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t가 0일 때, 즉 처음 유체에 들어가는 순간을 t가 0으로 잡으면 되죠. 그러면 그때 속력은 60이라고 그랬고요. 이미 시간 t에서의 속력을 v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왼쪽은 마이너스 0.4가 될 거고요. 그대로. 그죠? 적분하면 마이너스 0.4t이고 대입하면 되니까. 자, 오른쪽은 v3승분의 dv. 사실은 x3승분의 dx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x의 마이너스 3승 적분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v제곱분의 1이 되죠. 60에서부터 v까지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v제곱분의 1 마이너스 60제곱분의 1 이렇게 적분이 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시간 t의 함수니까요. 요거 정리 양변에 곱해주고 이항하고 루트 씌워서 벗기면 되니까 속력 v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v로 정리를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60제곱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0.8t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표현됩니다. 마이너스 되고요. 넘어가니까 플러스고요. 요거 v의 마이너스 2승이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속도 v를 시간 t의 함수로 결정을 했고요.
4초 후에 얼마냐? 시간이 4초일 때 얼마냐 하는 것은 여기다가 4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되죠. 자, 산수는 직접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0.559m/s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요. 여기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아랫방향으로 향한다. 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치를 구해야 되는데요. 속력 V가 지금 시간 t의 함수로 나와 있으니까 이 값은 dt분의 ds가 되고요. 이제 양변에 그대로 dt 곱하면 ds에 대한 적분이 되겠죠. 그러면 ds에 대한 적분은 60제곱분의 1 플러스 0.8t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dt가 되고요. 적분하면 되죠. 자, t가 0일 때, 출발할 때의 위치를 표면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0이 되는 거고요. 이미 시간 t에서의 위치 s로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적분을 하면 s는 얼마가 되냐면 가로 안에 있는 값을 뭐 그대로 둬도 되고요. 아니면 일종의 치환 적분을 해도 무방해요. 전체를 가령 뭐 x라고 놓으면 이 전체가 x다 그러면 양변 미분에서 dt를 dx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서 그러면 결국은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dx 적분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dx 형태가 될 테니까 1 더하면 2 나오고요. x의 2분의 1승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0.4분의 1에 60제곱 분의 1 플러스 0.8t의 2분의 1승이 되고요. 0일 때 대입하면 요 항은 지워질 테니까 60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빼니까 이렇게 해서 위치 s를 시간의 함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역시 4초일 때 t가 4초일 때의 값은 이 식에다가 4를 대입하면 되죠.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4.43m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4.43m에 해당한다. 요거 계산값이 좀 이상하네요. 그쵸? 루트 해도 음수가 나올 게 없는데요. 아마 이게 플러스가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루트분의 1이니까 4가 들어가면 루트 안에가 뭐 양수이고요. 전체 값이 양수니까 값은 아마 양수가 맞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값은. 자, 이렇게 해서 속도나 가속도 혹은 위치가 시간의 함수로 표시되는 경우라면 비교적 쉽게 미적분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와 같은 경우처럼 가속도가 속도의 함수인 경우는 이러한 간단한 미적분학적인 방법을 통하면 시간 t의 함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